여러분,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던 정말 거대한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포토샵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창작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왔던 절대 강자, 어도비 이야기인데요. 그런데 말이죠, 지금 이 정말 단단해 보였던 제국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. 인공지능, 그러니까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어도비라는 성벽을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 그래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?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숫자가 지금 이 현실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. 2021년 말에 거의 700달러에 육박하면서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어도비 주가가요, 보시는 것처럼 320달러 선까지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.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30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.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건 그냥 한 회사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창작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의 규칙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하죠.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던 거대 기업이 자기가 성공했던 그 방식에 취해 있다가 처음에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어떤 신기술 때문에 시장 전체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 말입니다. 어쩌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도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, 이 6가지의 흐름을 따라서 어도비 제국의 흥망성쇠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죠. 그야말로 철옹성 같았던 이 제국에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 조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도비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사실 그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 게 아니었어요.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, 바로 창작의 문법, 그 자체를 설계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버렸습니다. 어도비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첫 번째, 이거 포토샵 좀 해줘 라는 말이 그냥 동사처럼 쓰일 정도로 이미지 편집에 언어를 정의해버렸죠. 포토샵의 레이어, 브러쉬, 필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공용어가 된 겁니다. 두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디자인의 문법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영상 이야기의 표준까지 만들어버렸죠. 이 3가지 문법은 서로 막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요. 한번 발을 들이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던 겁니다.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락인 효과, 우리한테는 가두리 효과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. 말 그대로 한번 이 생태계 안에 갇히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난 10년간 내가 작업했던 수천 개의 포토샵 파일, 일러스트르 파일들, 또 수십 년간 내 손에 익어버린 그 수많은 단축키와 작업 방식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랑 같이 일하는 모든 동료와 클라이언트가 전부 다 어도비 파일에 쓴다는 사실이죠. 나 혼자 다른 툴을 쓸 수 있을까요?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압도적인 지배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전 세계 전문 크리에이터 시장의 90% 이상. 이건 그냥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.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어도비가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도비가 제국의 금고를 그야말로 황금으로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순간, 바로 황금 거위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그때입니다. 이때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을 합니다. 소프트웨어를 한 번 팔고 끝내는 영구 라이센스 방식에서 매달 돈을 받는 구독 모델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이제 포토샵은 창작자가 쓰는 도구, 즉 내 것이 아니라 매달 월세를 내고 빌려 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소유에서 구독으로. 이건 그냥 판매 방식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.
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전략이 재무적으로는 얼마나 엄청난 대성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2012년에 약 44억 달러였던 연 매출이 2021년에는 150억 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3배 이상 폭증했고요. 주가는 뭐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. 매달 수도새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안정적인 현금, 이거야말로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. 하지만 바로 그 황금 거위의 뱃속에서 치명적인 함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. 바로 사용자들의 쌓여가는 불만이었죠. 사용자들은 어도비 생태계라는 감옥에 갇혀서 계속 비싸지는 구독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어요. 뭔가 혁신은 더딘 것 같은데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그 분노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불만의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. 처음 1년은 구독료가 더 싸 보여요.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연구 라이센스 비용을 훌쩍 넘어서고 5년이 되면 무려 3배에 달하는 3,000달러, 우리 돈으로 거의 400만 원을 내고도 정작 내 손에 남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. 이 불만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. 바로 이렇게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생성형 AI라는 엄청난 파괴자가 등장합니다. 그리고 어도비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단단했던 세 개의 기둥, 바로 전문성, 비용, 그리고 시간이라는 기둥을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전문성의 가치를 파괴했습니다. 수년을 훈련해야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그 정교한 기술들,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따내는 그런 합성 기술 같은 거요. 전문가의 자존심이자 박줄이었던 그 기술이 단 30초 만에 무력화된 겁니다. 어떻게 만드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. 두 번째로 비용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. 매달 6만 원이 넘는 돈을 냈던 사용자들 앞에 월 10,000원짜리 대안이 나타난 거예요. 가격이 무려 5분의 1 수준이죠. 이건 어도비의 비싼 구독료에 갇혀있던 사용자들의 불만을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가 되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장벽을 그냥 붕괴시켜 버렸습니다. 예전에는 전문가가 되려면 수천 시간을 들여서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면 AI는 그 길을 순식간에 평지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이제는 10년차 디자이너든 오늘 처음 컴퓨터를 켠 학생이든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그냥 즉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옆에서 거대 제국 어도비는 과연 어떻게 맞서 싸웠을까요? 그들의 반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. 하나는 내부에서의 혁신,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혁신을 사오는 것이었죠. 첫 번째 반격 카드는 내부 혁신, 바로 자체 생성형 AI인 파이어플라이였습니다. 가장 큰 무기는 저작권 걱정이 없다는 안전성이었어요.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꽤나 냉담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늦게 나왔고 안전을 택한 대가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죠.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그냥 좀 편리한 기능 하나 추가된 정도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. 내부 혁신이 벽에 부딪히자 어도비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. 바로 외부의 혁신을 돈으로 사는 것, 인수합병이죠. 그 타겟은 떠오르는 협업 디자인 툴 피그마였고 어도비가 제시한 금액은 자그마치 2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이었습니다. 미래를 그냥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정말 절박한 승부수였죠. 그런데 말이죠,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벽에 딱 부딪힙니다.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였어요. 생각해보세요. 시장 1등이 제일 위협적인 도전자를 그냥 돈으로 사버리면 그 시장의 경쟁이라는 게 남아나겠어요? 바로 이 논리 때문에 제동에 걸린 겁니다. 결국 어도비는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. 더 기가 막힌 건 위약금으로만 무려 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. 한때는 제국을 지탱하던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이제는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니까요.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창작의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로,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력은 소수의 전문가 손에서 다수의 대중에게로
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걸 창작의 민주화라고 부르죠. 이제 기술적인 숙련도라는 그 높은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창의적인 아이디어,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, 즉 프롬프트만 있다면 이제는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상상하느냐는 비전이 되었다는 거죠.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AI를 자신의 창의적인 파트너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AI라는 이 새로운 붓을 손에 쥔 인류는 과연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될까요? 아니면 그저 기술의 버튼을 누르는 조작자로 남게 될까요?